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박충건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그 좋은 날, 또 주말에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여기까지 이렇게 강연을 또 강연이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이야기를 들으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날에 또 주말에 제가 또 이렇게 모교에 와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뵙게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큰 강연장에서 이렇게 연단에 서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실 많이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많이 떨리기도 합니다. 제가 아까 들어오면서 김문구 대표님한테 들었는데 전직 의원님들께서도 오셨다고 선배님들 오셨다고 해서 더 많이 긴장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사실 김문구 대표님께 강연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사실 좀 많이 부담도 되고 또 어떤 얘기를 할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게 좋을지, 그래서 북한에 대한 어떤 이해를 돕는 얘기를 할까, 아니면 어떤 우리가 직면한 안보 위기와 그리고 북한의 어떤 위협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까, 이런저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민을 좀 해보니까 오늘은 아무래도 제가 정치인으로서 여러분들 앞에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슨 어떤 거창한 의미의 강연보다는 저의 살아온 어떤 삶과 그리고 제가 정치를 하게 된 이야기, 그리고 어떤 저의 정치적 소명에 대한 어떤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고 가능한 한 여러분들의 어떤 조언과 또 또 의견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들으면서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우리나라가 처한 안보 위기라든가 북핵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해킹 위협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뭐 혹시라도 시간이 좀 남으면 끝에 좀 말씀을 드리거나, 혹시라도 제가 커버를 못 하게 된다면 이게 정말 진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구 대표님은 사실상 아까 소개를 해주셨지만 제가 서울대 대학원을 다니면서 한 2011년 정도인가 서울대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뵙게 됐습니다. 그 찬양팀에서 찬양 인도를 하셔서 참 인상도 좋으시고 또 되게 저를 잘 챙겨주셔가지고 평소에 많이 존경하는 형으로 모시다가 이제 트루스 포럼을 시작하시면서 한 2016년 정도 시작하셨나요? 그렇죠? 그때 이제 그 트루스 포럼을 운영하는 걸 보게 되면서 제가 정말 트루스 포럼의 강연들이라든가 그리고 또 참가하지 못하면 영상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되게 의미가 큰 모임이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죄송합니다. 물 한 잔 좀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 삶의 스토리를 좀 간략하게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살면서 한 2번 정도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2번의 변화가 제 삶을 거의 뭐 송두리째 바꿔놨는데요. 누구나 살면서 이런 변화를 한 2번 정도는 겪는다라고 들었습니다. 2번이 전부라면은 저는 아마 2번을 이미 다 겪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미 이제 이런 살면서 이런 변화들을 겪어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은 일생일대의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올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모든 걸 내던질 수 있는 어떤 용기로 이 순간의 선택을 잘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상하시겠지만 그 첫 번째는 제가 이제 북한을 떠난 탈북이라는 어떤 터닝 포인트였고, 2번째는 정치 입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실 북한에서 나름 최고라고 하는 김정은 국방종합대학교를 졸업하고
또 엘리트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또 정상적이라면 그 길을 쭉 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저는 북한이라는 체제의 본질을 알아버리게 됐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이걸 불행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북한 체제의 본질을 알고 나니까 저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완전히 뒤집혀서 그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탄탄대로라고 여겼던 저의 장래 희망과 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간 어떤 선이고 정의라고 믿었던 북한 체제와 김씨 일가가 악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너무 두렵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며칠간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심장도 비정상적으로 뛰었고요. 그리고 생각이 정리되고 나서는 마음이 좀 안정이 되니까 매일매일 보는 북한 주민의 삶이 너무 비참해서 참 바라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이 북한 주민들의 어떤 비참한 삶이 계속 눈에 밟혀왔고요.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를 보고도 또 악을 보고도 항거하기는커녕 잘못됐다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이제 현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나가야 되겠다, 나가서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만약에 그 체제가 잘못됐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나중에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제가 한 1년 8개월 정도 탈북 정도의 시간 동안 탈북 루트를 개척하고 드디어 한 2009년 4월 10일 날 새벽 1시에 차가운 두만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이 너무도 중요시하는 어떤 대학교와 기관에 제가 근무했었기 때문에 잡히면 정말 여러 사람이 다칠 것 같아서 칼 하나 주머니에 넣고 이제 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잡혀서 탈출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다면 자결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죽더라도 이 강을 건너야 후회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결행했는데요. 다행히도 저는 두만강을 건너기 시작해서 3일 만에 정말 대한민국 우리 인천항에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월 13일 날 도착했죠. 물론 이제 탈북하는 3일간의 기간은 정말 생사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좀 피말리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 땅을 밟는 순간 그 어떤 정말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성취감, 안도감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됐고 정말 인천항 출입국장에 들어눕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는 진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북한 체제의 본질을 깨닫게 된 것이 불행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축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두만강을 건너온 23살의 북한 청년을 품어주고도 모자라서 어엿하게 성장시켜준 그런 나라인 거죠. 그래서 한국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 지도 교수님의 도움으로 이거 서울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첫 번째 인연이자 어떤 저의 은인이셨던 거죠. 그러나 저는 이제 학업을 시작하자마자 남북한 간에 정말 극심한 교육 격차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 격차가 아득해서 쫓아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북한에서 나름 그래도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정말 그런 어떤 자부심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제게 어떻게 보면 내세울 것이 없고 정말 자존심 자체도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는 데 한 1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렇게 모든 걸 내려놓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4시간도 못 자고 이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대학원 때. 전 원래 좀 잠이 좀 많은 사람인데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니까 이제 좀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느꼈던 것은 자본주의는 각박하다, 민심이 각박하다라고 배웠는데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정신없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데 집중하다가 주변을 둘러보니까
곳곳에서 돕는 따뜻한 손길들이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지도 교수님을 만났고 또 여러 은사님들이 제가 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투도 이상하고 그리고 실력도 별 볼 일 없고 말귀도 잘 알아먹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부족하고 많이 이상한 후배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기다려주고 배려해 주신 대학원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그렇게 졸업하고 나서 제가 이제 취업을 할 시기가 왔는데 학교에 차려진 채용 부스를 한번 찾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연하게도 이제 현대제철의 한 상무님을 만나 뵙게 됐는데 만나 뵙게 돼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이제 뭐 어떤 취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게 아니라 편하게 진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탈북민인 것도 다 얘기를 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 상무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현대제철이 한번 와보지 않겠냐. 정말 한번 그냥 와보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와보고 마음에 들면 여기서 한번 같이 일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젠틀하게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주셨는데요. 그 사실이 저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한테 저의 어떤 배경 같은 거, 어떤 살아온 배경 같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로지 저의 커리어와 실력 이런 걸로만 가지고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분 밑에서 일하게 된다면 참 보람차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연이 돼서 한 7년간 현대제철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살아온 삶이 좀 축복인 것 같죠? 네, 제가 되게 많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의 우리 공동체의 따뜻함을 이제 아마 제가 이렇게 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어떤 그런 단면을 좀 느끼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저 어떻게 보면 제게 주어진 자리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정착하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노력했을 뿐인데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들 이제 돕는 손길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지난해 한 12월에 정치권으로부터 인재 영입 제안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살면서 정치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항상 있어 왔고요. 그리고 2017년경부터 우리의 어떤 자유민주주의와 안보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 위기 의식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처럼 트루스 포럼에 가입도 했었고요. 이제 활동도 했었고 참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검찰 개혁과 공수처 어떤 개설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헌법 질서가 위태로워지는 것을 느꼈고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어떤 근본 없는 경제 정책, 소득 주도 성장, 그리고 탈원전, 부동산 정책, 각종 지원금 명목의 과도한 포퓰리즘, 기업 규제들로 인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위기의식을 느꼈고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상당히 안일한 남북관계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의 안보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 거죠. 정말 철저하게 기획된 어떻게 보면 가짜 평화쇼로 인해서 한때는 김정은에 대한 우리 국민의 호감도가 80%를 넘어서기도 했었습니다. 이 위장평화 쇼에 당사자는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고록을 통해서 김정은의 비핵화는 진심이었다. 하노이 회담 결렬은 철저히 트럼프 측 실무진들의 방해 때문이다. 김정은은 예의 바른 사람이다. 김정은이 영평도를 방문해서 주민들께 위로하고 싶어 했다. 이런 이상한 말들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3대를 거쳐서 핵무장에 올인해온 북한 정권이 가진 게 핵밖에 없는 북한 정권이 어떻게 비핵화에 진심이겠습니까? 하노이 회담이 왜 결렬됐습니까? 비핵화를 하겠다는 김정은의 거짓이 드러나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고모부와 이복형을 무참히 살해한 독재자가 매일같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도발을 일삼고 핵무기로 위협하고 또 북한 주민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김정은이 어디를 봐서 예의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국민의 대리자인 대통령을 향해서 삶은 소대가리라는 정도의 욕밖에 하지 않았다. 뭐 이래서 예의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연평도 폭격 도발과 그리고 목함지뢰 도발, 천안함 폭침으로 아까운 우리 청년 군인들의 목숨을 앗아간 자가 감히 뻔뻔하게 연평도를 방문해서 위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정말 이러한 사실들은, 이러한 말들을 했다라는 것은 정말 국민을 바보로 알거나 아니면 아직도 심각한 착각 내지는 짝사랑에 빠져 살고 있는 것 중 둘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백두칭송위원회 그리고 위익맞이 환영단 같은 종북단체들이 전면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김정은을 찬양하기도 했고, 그 외에도 충북 간첩단 사건,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 그러니까 이석기와 통진당 사건이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를 품어주고 키워준 고마운 나라 대한민국이 상처 입고 있었다. 위기를 겪고 있었고 미래에 생존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이렇게 느낀 것들이 제가 어떤 모든 고민과 부담들을 이겨내고 기꺼이 정치를 결심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저의 신앙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그 불모지 같은 땅에서 저를 불러내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올해 1월부터 정치권에 입문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로 저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떤 정치를 할 것인가, 우리 사회에 시급한 것은 무엇인가, 또 어떤 나라가 우리가 살고 싶은 나라인가, 어떤 미래를 그려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왔는데요. 저의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께 좀 공유하고 또 여러분의 조언을 구하면서 함께 미래를 그려가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권은 여도 야도 시대 정신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정말 적폐청산도, 정권 심판론도, 그리고 이조 심판론도 시대 정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그리고 각종 갈등, 체제 전쟁, 안보 위기라는 어떤 국가적 절체절명의 위기와 과학기술 패권 시대에 미래에 생존하느냐 마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정치가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지속 가능한 미래와 비전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는가라고 질문한다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아주 오래전에 신용카드 광고에 부자 되세요라는 문구가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순한 문구가 왜 유행어가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국민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꿈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많은 밤을 지새면서 제가 정치 입문을 결정했을 때 저의 목표는 15년 전에 제가 맨몸으로 한국에 왔던 23살 북한 청년을 사랑과 관심으로 품어주고 성장시켜준 우리 사회에 보답하는 것, 이를 위한 저의 정치적 소명은 위기의 기로에선 내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있다. 그리고 내 나라의 부국강병의 토대를 닦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게 보면 이것이 저의 정치적 소명이지만 사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주어진 시대 정신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감히 드리겠습니다.